EB5 최소 투자금 그게 얼마예요? 영주권 다 받고 나서도요. 아직까지도 원금에서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책임 있는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비임이신 분 I-516, I-482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여행 허가서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땡큐잖아요. 어떤 세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너무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의 투자 이민 제도 EB5라고 하죠. 최근 들어 이 제도가 새로 재개되어서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터뷰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JC&컴퍼니의 이민법 담당 유혜준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최근 개정되어 시행된 투자 이민법 동향 및 이 투자 이민 관련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공유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조언, 종합적인 그 컨텐츠를 다룬 차원에서 특히 이제 EB5 법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요. 3월 15일이었나요? 15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명했습니다. 얼마 전이었네요. 그때 통과된 내용 토대로 논의해 봤습니다. EB5의 히스토리를 보면 좀 더 복잡하고 최소 투자금의 이제 변경도 있었고요. 그 변경된 투자금이 또 이제 그게 얼마예요? 기존에는 네. 오랜 기간 동안 50만 불 혹은 100만 불. 네. 예. 근데 그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기준은 아니고 TA라고 해서 고용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투자되는 경우에는 50만 불의 최소 투자금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게 아닌 모든 경우에는 이제 100만 불. 많은 분들이 간접 투자는 50만 불, 직접 투자는 100만 불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기준은 아니고요. 고용 취약 지역 TA로 구분되느냐 아니냐.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 투자금이 나눠지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대한 기여도를 더 높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해도 뭐 EB5에 자격을 준다라는 컨셉인 거고, 또 기존에 우리가 50만 불이라고 했던 이유는 결국은 리지널 센터를 통해서 간접 투자 상품을 이제 제한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TEA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해당하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제한이다 보니 우리가 쉽게 50만 불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뀐 거는 그러면은 그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3월 달에 통과된 연장 법안에 따르는 금액은 TA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투자 금액 80만 불,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은 이제 105만 불로 결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던 50만 불, 100만 불의 기준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이 90만 불, 180만 불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이게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가 돼서요.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90만 불, 180만 불에서 50만 불, 100만 불로 돌아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리지널 센터의 연장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1년 투자 이민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법이 바뀌면서 불안정한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2년 3월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80만 불 그리고 또 105만 불, 아마 이런 간접 투자 상품, 리지널 센터를 통한 데라면 80만 불이 주류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얼마나 앞으로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은 없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일단 유효하게 되어 있는데요. 27년이요? 27년? 예,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지금 현재 통과된 법안으로 이제 리지널 센터가 유지되게 되어 있고요. 작년 9월 30일에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를 방지 위한 이제 조항도 새로 통과된 법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법안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짧게 봐서는 뭐 반년여 또는 뭐 더 길게 보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이미 EB5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 또는 이제 관심을 갖고 진행하려고 했던 분들이 기다려왔었던 상황이 이제는 풀렸고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향후 5년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될 텐데 EB5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투자 대상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함으로써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임시 영주권을 뭐 대략 한 2년 정도를 받는데 그 기간 동안을 내가 임시 영주권자로서 거주를 하거나 또는 그 자격을 확보한 상태에서 결국은 임시자를 떼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나는 완전한 영주권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투자 대상의 퍼포먼스로 인해서 제약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그 영구 영주권은 취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의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내가 임시를 떼기 위한 그 2-year period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갑자기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리스크는 유효한 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처음부터 그 리지널 센터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처음에 이제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할 때나 아니면은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할 때나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모든 요건이 충족이 가능한 그런 양호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은 뭐 첫 번째 심사나 두 번째 심사나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민법을 제가 프랙티스하는 사람은 아니고, 말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서당계 수준일 텐데 그거보다 훨씬 이상이시죠. 저희한테 고객이 상담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EB5 투자 계약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으로서, 첫째, 내가 이거 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시 영주권에서 그 임시를 떼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건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걱정인데, 그게 결국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지 않았었다 보니 나중에 이어지는,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생각한 거는 EB5를 받는 데 있어서의 관심이, 내가 과거에는 50만 불, 이제는 80만 불이 됐고 뭐 105만 불이 될 텐데 어딘가에 내가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영주권을 받겠구나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한데 비전문가인 대부분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세부적인 계약 사항이라든지 법적인 세부 사항을 전부 이해하고 그런 최종 계약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어떤 리지널 센터나 이민 관련 서류를 도와줄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할 때 그런 선택에 있어서 어떤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모든 디테일을 전부 이해하고 진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비전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죠. 투자 이민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보면 이민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계약이니 그 계약법, 상법상의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결국은 내가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만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이주의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아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건 미국의 어떤 과세 제도에 스스로를 노출하고 거기에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세법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안타깝게 또는 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민에 대한 것, 내가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내리다 보니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 또는 이와 같은 이민법에 대해 뭐 EB5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리지널 센터에 이런저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이후에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계약법상의 이슈라던가 아니면 내가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어떤 세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세법상의 부담을 내가 감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EB5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경우는 잘 없죠. 네. 여기가 리지널 센터가 믿을 만한 곳인지, 그동안 EB5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런 트랙 레코드를 보고 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EB5 투자 이민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이민법 하에서 발생한 이민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민법적인 이슈, 그리고 말씀하신 계약에 따르는 상법상의 이슈,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차후에 파생될 세법상의 이슈뿐만 아니라 EB5 투자 프로그램, 특히 리지널 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간접 투자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증권법상의 증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큐리티스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의 규제 또한 받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미국의 사업체 입장에서는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체인데, 한국의 홍기동이라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고용 창출과 프로피터블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고, 이게 윈윈인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이민법상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윈윈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스킴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땡큐잖아요. 그럼요. 투자금을 80만 불, 그 10명이면 800만 불, 100명이면 뭐 8천만 불이 되는데 그 금액을 확정적인 대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도가
훨씬 낮거나 없는 가운데 펀딩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윈윈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증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회사가 증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이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증권 거래라고 하는 게 highly regulated 된 그런 인더스트리인데 그와 같은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예,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단 다른 법과의 관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 연방증권법에 따르는 규제기관인 SEC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말씀드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SEC에 등록된 이 브로커 딜러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변호사이든 아니든. 그런 투자 상품을 소개해주는 입장에서 중개인이죠. 말하자면 그들이 브로커 딜러로 라이센스를 받은 맞습니다. 그 브로커 딜러는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SEC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만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더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EB5의 이제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그런 어퍼링이 되겠고요. 그런 상품을 제한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적정한 수준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이 됐건 지식과 경험과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게 투자 상품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서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법적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뭐 조문을 보는 것도 그게 어떤 직접적인 검토라면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이들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또는 이 투자 상품 자체가 제대로 등록된 그런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이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 관점이 아니고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회사에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여기가 정말 미국 국내법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데가 맞나라는 그 요구하는 조건이 뭐지라는 걸 알긴 어렵죠.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충족이 되어야 큰 금액을 투자하는 나의 투자가 차후에 안정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관리될 수 있겠구나 그렇겠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게 단순히 내 투자 자금을 몇 년 동안 거기에 묶인 상태에서 그 대가로 영주권만 받는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이것도 나의 투자잖아요. 투자하는 금액에 10억가량 되는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을 내가 투자하면서 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거기서의 투자 수익도 가능하면 예상되는 수익이 충분히 높으면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옵션도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간접 투자, 직접 투자라는 게 간접 투자 상품은 지금까지 이제 대다수의 EB5 투자자분들이 선택한 옵션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성복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한테 동일한 그런 어퍼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정장을 살 때 기성복을 사는 것과 비슷한 초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는 춤을 사는 거죠. 번거로울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을 만한 조력자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 더 나의 세밀한 니즈에 맞출 수가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투자 이민에 있어서의 그 투자 대상,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간접 투자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간접 투자라는 게 우리가 쉽게 접하는 한국 내에서도 여러 이주공사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제안받는 투자 상품들인 거죠. 이게 리지널 센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펀딩을 원하는 기업체들과 또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곳 이제 리지널 센터의 하나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내 이주공사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 투자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닌 내가 정말 실제 투자를 원하는 투자사에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정말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직접 투자일 텐데 역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간접 투자 상품, 리지널 센터에서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일단 쉬운 거잖아요. 내가 뭐 굳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잘해서 뭐 그들 역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인트레스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프로텍트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경우 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도 그들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경험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장점일 것이고 단점이라면 제가 뭐 모든 그 케이스들을 다 다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상담하는 그런 경우들을 놓고 보면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직접 투자와 비교해서 말한다면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원금을 상환받는 데 있어서 결국 이게 투자 계약서에서의 내가 하나의 투자자로서 서명을 하는 건데 거기서의 어떤 나의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면 플렉서빌리티일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기계적으로 내가 서명해서 진행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직접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 보면 다 개인의 니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 성향이 다르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뭔가 디테일하게 아니 내 돈을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있는 거를 그대로 사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사실은 이건 영주권을 받는 게 주 목적이라 투자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일정 투자 수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적지 않은 돈을 내가 운영을 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투자 수익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내가 미국 가서 봤는데 괜찮은 투자처라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 가지고 안 될까라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투자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간접 투자, 직접 투자.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수월하다는 점에 감안해서 간접 투자가 더 많고 그러나 직접 투자의 장점도 분명히 있으니 각각의 상황에 맞게 평가하면 되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을 할 경우에는 결국 내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직접 평가할 수는 없으니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과 같이 일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간접 투자 쪽으로 고려를 한다면 아까 이제 언급했었던 EB5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일에 대한 그런 고려, 상법적인 측면, 그렇죠. 증권법적인 측면, 세법적인 측면까지 그렇게 전반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접하게 되는 여러 케이스들 또는 뭐 고객들 또 같이 상담하는 지인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거나 물론 그들이 쉽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문제 없다. 뭐 오늘은 그 얘기를 뭐 다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영주권자가 되면 세금도 뭐 징여상속세도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까지 뭐 부부 다 합치면 250억, 300억까지 안 낸다더라. 그러니 나는 그것만 하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증여하고 나는 영주권 포기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접근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게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에서 잘못된 정보입니다만 그걸 알게 되는 그걸 가지고 또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봐요. 그러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세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분명히 영주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의 거주자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때 가서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또는 나 그렇게 얘기 안 들었는데 라고 한다 한들 이때는 늦으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필수적인데 관심이 있으신 잠재 투자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준거는 주위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자 돼서 그런 세법상의 이득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 없이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는 사례가 그분들의 판단의 기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잘된 분들은 보이지만 안 된 분들은 주위에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에 이제 약간 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잘 된다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내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투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는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잘 된다라는 말이 정말로 잘 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걸리지 않아서 또는 내가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법을 프랙티스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또 다루면서 그게 IRS가 됐건 각종 정부기관의 이슈가 됐건 그런 골치 아픈 건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뭐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지 않고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개정된 EB5 제도 하에서 프랙티컬하게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한두 문장 정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긴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테니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투자금 회수에 관한 부분인데 투자금 회수는 EB5라는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at risk investment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투자금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투자 이민의 심사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투자금을 80만 불, 105만 불이라는 적지 않은 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 돈이 이거 어떻게 되지? 혹시 사고 생기면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투자 방식이든 단접 투자 방식이든 나의 투자금은 회수가 개런티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거나 이럴 때는 EB5 프로그램을 이게 뭐 투자금 회수에 관한 내용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칙적으로는 투자 이민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조항인데
얘기예요. 투자금 회수는 절대 보장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걸 절대 명문화시켜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투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명문화시켜서 나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이 리지널 센터가 지금까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얼마나 많이 투자금을 반환을 했느냐, 투자자들이 회수를 받았느냐라는 그런 트랙 레코드를 봐야 하고요. 이게 개런티하지 말라는 거지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투자금의 반환을 문서상으로 반환해준다고 100% 개런티하지 말라는 얘기지 나중에 프로젝트가 잘 되고 투자금 반환할 여유가 생겼을 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보는데 at risk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위험 부담을 진 투자 행위여야 되지 원금 회수를 개런티 받는 것은 말하자면 이 EB5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EB5의 대전제가 무너지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 투자 계약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만히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다 받고 나서도요. 아직까지도 원금 회수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이게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일반인들은 그걸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말씀하신 게 그 리지널 센터가 또는 그 리지널 센터와 같이 일을 하는 뭐 이주공사라고 표현하죠. 거기서의 과거 케이스들을 놓고 봤을 때 영주권 발급 이후에 투자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해온 사례들이 충분하냐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하자라는 거고 그거에 더불어서 계약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실제 투자 대상이 되는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이것도 역시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접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투자자로서 보통은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 이건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투자 계약서에서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갖는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권한, 지렛대라고 할 텐데 레버리지죠.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금을 내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상법상 계약 조항을 평가함으로써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중간에 드렸던 것 같고요.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면 다양한 법의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그런 걸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투자 결정이라고 하면 EB5 투자 결정이라고 하면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겠죠. 그걸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하는데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만나서 종합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요. 다시 한번 EB5 제도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되는데 그랬을 때 새롭게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일 텐데 한국의 부모님 1세대인데 2세대가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자리를 잡고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예전에는 EB5가 실질적인 옵션이 못 됐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장 내가 졸업하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본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EB5를 통해서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들리니까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변경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국 영주권 취득하고자 하는 가장 희소식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현재 내가 미국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주재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투자 이민 청원서 이제 I-516이라는 첫 단계죠. 첫 단계죠. 네. 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그 I-516 폼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승인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민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I-6 폼이 승인이 되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을 하는 I-485 서식을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I-516이 승인되어야 485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바뀌어서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516 승인이라는 게 짧은 시간을 소요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이상 막 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I-516이 승인되지 않으면 I-485 접수가 불가했는데 지금은 내가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 뭐 그게 학생 신분이 되었건 아니면 비이민 취업 비자로서 들어갔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I-516과 I-485를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뜻은 뭐냐면 I-485를 접수하면 거기에 다른 베네핏이 따라 나오거든요. 워크 퍼미트 받을 수 있고
있고요. 어드밴스 패럴이라고 하는 여행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I-485 접수에 따르는 베네핏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I-516과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516이 이미 심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여행 허가서나 미국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516이 통과가 되어야 임시지만 영주권자로서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 했다면 신청조차 못했거든요. 신청조차 못했었는데 이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승인되지 않아도 516 승인이 되지 않아 심사 중에라도 내가 미국의 취업 허가서나 그러니까 더 빨리 미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내 신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여지고요. 큰 변화고요. 지금 미국에 다양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이 바뀐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경우 보통은 앞서 얘기했던 뭐 EB1부터 4까지 해서 고용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어떤 옵션일까라고 했을 때 EB5가 과거에는 옵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이 고민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상담에 대한 그런 그 요청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파생될 수 있는데 현재는 법안이 통과만 되었고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야 될지도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요. 나의 현재 신분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투자 이민이 나한테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럼 나의 현재 신분에 따라서 투자 이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시 접수가 가능하겠으니 그럼 나의 현재 신분은 어떡하지? 현재 신분에서 동시 접수에 따르는 어떤 충돌을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I-516하고 I-486가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이제 그런 옵션이 선택 가능하게 됐지만 동시에 지금 나의 신분과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거기서 제가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들이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반적인 이제 이민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재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는 추방 디펜스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있지 않고요. 그거 외에는 거의 전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EB5라고 하면 EB5, 또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어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NIW라는 고학력자들이 선택하는 고용주 없이 할 수 있는 취업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지금 신분 그리고 나의 초이스 그리고 NIW를 하다가 좀 여기천해서 EB5 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NIW만 알아서는 EB5만 알아서는 그리고 이민 신분만 알아서는 여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에게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고요. 이거 EB5 관심 있으니까 나는 뭐 이거 취업 이민만 관심 있으니까 그것만 딱 거기에 관련해서만 어드바이스를 받고 사실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파생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세밀한 검토가 없이 일단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 많이 추진이 된 이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고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영주권을 추진하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건 일생에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하시기 전에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주위에 이제 그렇게 쉽게 취직하신 분이 있다고 해도 조금 더 보수적이고 좀 세밀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이 신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EB5가 과거에는 투자 이민이 옵션이 아니었다. 이 말은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경우도 그렇고 또는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도 EB5는 과거에는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써 하나의 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그 전체 과정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옵션이 뭔지를 미리 잘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영어로 이걸 informed decision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저희가 아까 언급했었던 그런 직접 투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 도움될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로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별도의 영상을 통해 준비할 것들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